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보는 시간입니다. 5월 둘째 주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 금리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6월 FOMC에서 금리를 또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올해 내내 동결할 가능성이 제일 많다. 이런 얘기. 그리고 경기 침체로 들어가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로 이행할 거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 얘기들의 중심에 있는 게 인플레죠. 이번 주에 인플레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PPI, 생산자 물가지수 다 나왔는데요. 둔화되는 속도는 느립니다. 하지만 상당히 분명한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했어요. 에너지와 식품을 뺀 코어 CPI는 5.5% 나왔습니다. 지난달부터 이 파란색 코어 CPI가 전체 CPI, 헤드라인 CPI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3월 CPI 그리고 3월 코어 CPI에 비해서 4월에는 각각 0.1%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둔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거죠. 4월 슈퍼코어 CPI를 보면 슈퍼코어는 코어에서 쉘터를 뺀 겁니다. 주거비를 뺀 거죠. 주거비용을 뺐더니 3.7% 나왔어요. 상당히 좋은 숫자죠. 주거비가 여전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비, 쉘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쉘터가 많이 하락해 주기를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4월 쉘터 인플레는 작년 4월 대비 8.1% 상승했습니다. 너무 높은 거죠. 이 쉘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보면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은 다 합치면 8만 개가 넘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템들이 CPI 바스켓 안에 들어와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만 개 넘는 항목들에 웨이트를 줍니다. 소비자들이 이 항목에 돈을 얼마나 많이 쓰냐에 따라서 웨이트가 정해지는데요. 음식이 100 중에 13을 차지합니다. 에너지가 100 중에 6.9를 차지해요. 그런데 쉘터는 34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CPI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 넘는다는 거죠. 만약에 코어 CPI만 가지고 본다면 코어 CPI가 100 중에 79입니다. 그러니까 코어 CPI 안에서의 쉘터 비중은 거의 45%에 근접한다는 거죠. 쉘터 비중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쉘터 인플레가 꺾이기를 그렇게 애타게 바라는 겁니다. 쉘터 안에 주요 세부 항목들을 보면 임대료가 있고요. 그리고 자가주택의 환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보다 환산 임대료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 환산 임대료 계산의 기초가 되는 집값의 상승이 둔화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왜 이 집값이 빨리 잡히지 않고 있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팔려고 내놓는 집이 별로 없으니까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거래가 없을까? 기존 주택의 소유자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자기 집을 팔아야 되는데 기존 주택의 모기지 금리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사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2021년 모기지 금리가 3.4%였어요. 그런데 지난주 5월 4일 현재 모기지 금리는 6.39%입니다. 이 모기지 금리로 바꿔타면 한 달에 $1,100의 이자 부담을 추가로 줘야 돼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기존 모기지의 3분의 2가 금리 4% 미만입니다. 그리고 미국 모기지는 거의 고정금리죠. 73%가 고정금리예요. 그러니까 이 낮은 금리를 버리고 높은 금리로 간다. 이게 너무 부담이 돼서 집을 안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비에 있어서는 높은 금리가 오히려 인플레 둔화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생산자 물가지수는 둔화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4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2.3%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3월의 2.7% 상승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둔화한 거죠. 생산자 물가지수는 간단히 말해서 생산자들의 원가입니다. 이 원가가 올라가면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그만큼 전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따라서 올라간다. 다시 말해서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가 되는 겁니다. 차트에서도 나타나지만 2021년에 인플레가 처음 시작될 때 생산자 물가지수가 더 빨리 올라갔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 속도가 내려갈 때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더 빨리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도 따라서 내려갈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 4월 생산자 물가지수 나온 거 보면서 미국 인플레에 대해서 낙관하는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경기에 대한 워닝도 나왔어요. 실업자가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늘었습니다. 이건 매주 조사를 하는데 지난주에 22,000명이 늘어서 총 26만 4,000명이 됐습니다. 2021년 10월 이래 최고치고요. 올 들어서는 이렇게 신규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나온 다른 지표들과 좀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4월 일자리 순증이 25만 3천 개였어요. 1월 이래 최고치였고 실업률은 3.4%, 엄청나게 낮게 나왔죠. 그런데도 실업자가 증가했다. 이 얘기는 한쪽에서는 고용을 활발히 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실업자를 양산시키고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업종별로는 감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간 업종들이 상당히 있죠. 자, 이런 것을 연준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전체를 보고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먼저 경기 침체에 들어간 업종들을 보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것인가, 이 점을 주목해야죠. 자, 이번 주에는 당연히 국채 한도 논의도 있었습니다. 진척사항은 별로 없었어요. 교착 상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시간 순서대로 보면요. 지난주에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르면 6월 1일에 디폴트 사태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 리더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했습니다. 5월 9일에 만났는데 이 회의가 곧바로 결렬이 됐어요. 1시간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또 취소가 됐죠. 주식시장도 이게 문제가 심각한가 보다 그러면서 좀 하락했고요. 자, 그런데 회합하기로 해놓고 취소가 되니까 옐런 장관이 굉장히 다급해진 거예요. 금요일에 블룸버그 TV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채 한도 증액 안 해주면 디폴트를 피해갈 수가 없다. 미국이 디폴트를 하게 되면 정부 신용등급은 하락할 거고 취약계층은 위험에 빠진다. 정부는 지금 해놓은 약속들을 못 지키게 된다. 1789년 사태를 반복하겠느냐. 미국 독립 직후의 얘기까지 너무 많이 거슬러 올라갔죠. 자, 또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 이제 돈 이거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특별기금으로 승인받은 게 3,330억 달러였는데 일주일 전에 1,100억 달러 남았다는 거 확인했는데 5월 10일에는 880억 달러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원래 승인받은 돈의 4분의 1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토요일, 어제죠. 옐런 장관이 갑자기 협상에 성과가 있다. 나는 잘 될 거라고 기대한다.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5월 12일 회합이 취소된 것도 취소가 아니라 연기시킨 거였더라. 좀 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였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분명해지겠죠. 그런데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국채 한도가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공화당 입장이 이거를 증액 안 해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증액을 해줘야 되죠. 이미 1.5조 달러 증액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화당 안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걸로 내년 3월 1일까지 써라. 그리고 또 증액 얘기를 하자. 자, 이게 공화당 입장입니다. 자, 증액해주겠다는 게 공화당 입장이에요. 그런데 대신 향후 10년간
4조 8천억 달러를 전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조 2천억 달러는 재량 지출에서 전략하자. 재량 지출은 소셜 시큐리티하고 헬스케어를 뺀 나머지입니다.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 감축법 그런 돈들이 다 재량 지출이에요. 이 돈을 좀 줄이자라는 거죠. 백악관은 말도 안 된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제안이 아니고 법안 초안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다 통과를 했어요. 어떤 합의가 나올지 모르지만 공화당 내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거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옐런 장관이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지역은행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역은행 주가가 또 한 번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다고 지목된 은행들의 주가가 더 하락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재적 인수자들이에요. 그런데 지역은행 순환이 계속되고는 있는데 호재도 많은 편입니다. 목요일에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예금보험 펀드가 손실이 났다. 문제 해결해주기 위해서 펀드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손실은 작년 말 기준으로 보험 적용 안 되는 예금이 50억 달러 이상인 은행들이 이 손실을 충당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메가뱅크들이 충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역은행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예금 이자를 좀 더 높게 쳐줄 수가 있는 거죠.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지역은행들한테는 청신호죠. 자, 또 문제가 됐던 미실현 손실이 감소했어요. 최근에 시장금리가 내려가서 증권 가격이 다소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자, 자산 규모 1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사이의 은행의 미실현 손실은 작년 말 780억 달러에서 지난 3월 말에는 670억 달러로 줄어들었어요. 100억 달러 이상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또 팩웨스트가 5월 2일과 9일 사이에 우리 예금 6억 달러가 이탈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지만 다른 은행들의 예금은 다 안정화됐습니다. 예금이 늘어난 은행들도 있어요. 팩웨스트는 매각 뉴스 나오면서 예금이 이탈한 거죠. 예외적인 케이스인 거죠. 자,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도 KBW 지역은행 지수는 한 주 동안 6% 이상 하락했고요. 올 들어서는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문제은행에 대해서 껌껌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이번 주에 나왔어요. SVB를 인수한 First Citizens Bank가 실적 발표 때 SVB 인수가 재무적으로 대박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0% 상승했어요. 왜 대박이었냐? SVB 자산에 대해서 23% 할인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을 본 잠재적 인수자들은 더 큰 할인을 생각하게 되고 또 노리고 있는 은행의 주가가 추가로 더 하락하길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는 계속 확산될 겁니다. 그래서 당국은 사전 가이드라인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라. 이런 얘기가 이번 주에 나왔던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올해도 여객 항공사의 특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어프랑스 KLM 그룹 그리고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를 가지고 있는 인터내셔널 에어라인 그룹 실적 발표를 했는데 둘 다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여름 예약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부유층들이 1등석과 비즈니스석으로 여행하는 트렌드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항공사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가 항공사는 안 되느냐? 아닙니다. 저가 항공사도 잘 됩니다. 유럽의 최대 저가 항공사죠. 라이언에어는 보잉 737 맥스를 150대 주문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150대 추가 주문할 수 있는 옵션도 달았습니다. 그만큼 사업도 잘 되고 전망도 밝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여객 항공사와 반대 상황이 페덱스나 UPS 같은 화물 운송사입니다. 이 업종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화랑인 업종과 불황인 업종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인데요.
이번 주 디즈니 실적 발표가 상당히 실망스러웠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실망은 구독자 감소 때문이었어요. 디즈니가 밥 아이거 CEO가 다시 돌아오면서 강력한 비용 절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나타나서 스트리밍 서비스 적자가 많이 줄었어요. 1분기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대신에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자가 감소했습니다. 그것도 대폭 줄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구독자 400만 명이 감소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주로 인도에서 감소한 거예요. 인도는 크리켓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디즈니가 프리미어리그 크리켓 방송권을 바이아콤한테 뺏겼습니다. 경매에 붙여졌는데 원래 디즈니가 갖고 있던 것을 바이아콤이 가격을 더 높이 써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가 대거 이탈한 거죠.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사업 성공하면 얻는 것도 엄청나게 많지만 반대로 잘못하면 한 번에 잃는 손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디즈니가 그걸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